삼성중공업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5% 감소했고요. 영업손실은 34% 감소했습니다. 영업손실이 34%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 성과가 개선이 됐다, 그런 의미로 표기를 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좀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6,15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480원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127%로 증가를 했습니다. 주주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가 15.2%고 국민연금공단이 6%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16.48%, 더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 삼성전자보다. 스루프 손익에서 매출은 2조 8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11.5%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더 내려갔습니다. 22.8%. 상대적으로 그 판매 가격은 그래도 올라갔다. 원재료가 인상은 됐겠지만은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5.7%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7.7%가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7.5%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산성이 전년도 0.67에서 0.76으로서 뭐 0.1포인트, 뭐 굳이 그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10% 생산성이 상승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영업 손실은 4,200억 원대로서 전년도 6,385억 원보다는 영업 손실이 34%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업 손실이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919억 원 더 손실이 난 금액입니다. 이거 역시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하는데도 결국은 이 포괄 재고를 못 줄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문제는 이 분석을 하는데 이 상반기에 삼성중공업은 재고자산 명세를 비공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규모 정도라면은 일반적으로 꼭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장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중공업만 뾰족한 무슨 뭐가 있다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고자산이 589억 원이 증가했고요. 계약자산이 123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원래 이 스루프 표준은 WCAI를 기준하고 그 다음에 계약자산을 포함해서 요거를 포괄 제공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하고 계약자산하고 이거를 묶어 가지고 그 증감액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수주잔액을 보면은요, 억 원으로 했는데, 요걸 보면은 25조 3,368억 원의 그 수주잔액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본인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표현하는 방식이 어떤 기간 개념이 없이 일반 회사 공무부 수준의 그 내부 관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게 상장 기업이고 외부에 공시하는 거라면은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기간 개념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중공업 할 때 좀 말씀을 좀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삼성중공업을 분석을 한 연휴에 조선 3사를 비교했는데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건이 이제 건설업 부분인데 그 규모가 이제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토건 사업 부분을 삼성물산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에 넘겨야 하지 않을까. 이건희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을 방문을 했다는 게 뉴스 보도에 나왔었습니다.
좀 더 전문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토건 쪽은 좀 삼성중공업, 조선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삼성물산에도 건설 부분이 있거든요. 네. 둘 중에 어디 하나는 가져가야 좋지 않을까. 물론 그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그 경영하시는 분들이 삼성그룹에서 경영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그 분산해서 할까 뭐 이런 게 좀 조금 좀 의혹이 갑니다. 뭐 비용의 성격적 분류도 비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21년도 가공 비율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또 역산으로 풀어낸 수치가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는 36.7%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7.5% 감소했습니다. 가공비가 4.4% 감소했습니다. 이 가공 비율의 변화는 없다고 봤습니다. 주요 비용으로서 그 인건비가 2021년도 실적인데요. 9,800만 원 선입니다. 그 2020년보다 6.9% 증가했고요. 외주 가공비는 그 28.1%가 감소를 그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 연봉을 좀 보려고 그 좀 했는데 이 정도면은 그 2022년도에는 1억 원대가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나 대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요걸 끝나고서 3사를 좀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1단계, 2단계는 제가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고요. 현금 기준표로 봐서는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이 좀 금액이 너무 크네요. 그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444억 원이 나갔는데 재무상태표의 그 재고는 589원으로 거꾸로 145억 원이 어디에선가 생겼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아니고 환입을 145억 원을 잡은 거예요. 그 작년도에는 2천억이나 또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그 평가 손실 작업이 그 합리적이냐? 작년에 너무 평가 손실 금액을 많이 잡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올해 와서 다시 환입을 잡고 그러면 이게 그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그 평가 손실 작업이라는 것은 그 좀 까놓고 얘기해서 재고자산 가지고 분식회계 조정 작업, 나쁜 말로 조작을 한다고 그럴 때 속된 말로 장난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 자산의 증가액도 차이가 너무 좀 큽니다. 그 현금이 그 972억 원 나갔는데 계약 자산은 1232억 원으로 260원이 더 증가한 거로 돼 있어요. 작년에는 그 496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작년 거는 이제 3,859억 원이 현금이 들어왔으면은 계약 자산이 그거만 줄어야 되는데 4,356억 원이 줄었다. 그래가지고 차이가 거의 500억대나 차이가 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선상각이라고 보기에는 뭐 이거는 환입을 잡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제가 너무 갭이 큽니다. 경영평가 지표 그 포괄 재고 자산 회전율은 그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스르픈율이 그 상승을 했는데 크게 이럴 경우에는 그 수주 판매 가격이 양호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팩트는 그 14.3%가 하락을 했고요. 수금 속도가 매우 빠른 기업입니다. 작년도에 반뿐이는 안 되지만 매입 채무 지급 속도에 비해서는 이게 그 수금은 빨리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수주 산업에서 매입 채무란 게 외주 가공이라든지 하청업체에 대한 돈까지 이게 포함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늦게 줘도 되는 건지, 제대로 그 공사가 되겠는지, 이런 게 좀 의심이 아니고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그 후판이 9.3%, 그 다음에 현강이 10.9%인데 작년도가 너무 올랐죠. 그러니까 조선 3사들이 작년부터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 가격에 바로 반영을 못하죠. 왜냐면 미리 계약한 거, 수주한 것들이 오랜 기간 2, 3년 그 건조해 가지고 이 진술을 해서 말하자면은 그 선급협회 같은 데서 준공 검사를 끝내야 전 세계적으로 그 선급협회라는 데가 아주 그 유명하죠. 그 선급협회 검사원이 와서 완공 합격, 이 품질면에 대해서 합격 판정을 내야 그때 가서 매출 처리가 가능한 거니까. 장관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그 선주 발주처에서도 그거는 뭐 못해주겠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너무 많겠죠. 제품 가격이 그 나름대로는 좀 상승한 거로 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좀 많이 올랐는데 좀 적게 올랐죠. 근데 그 올해 그 원재료 가격에 비해서 제품 가격도 어느 정도는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의 설명은 해양공사가 이제 해양 프렌트, 선박이 아닌 해양 프렌트 공사의 경우 제품 특성상 표준화된 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기재를 생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7천억 원대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560억 원 현금 순이익입니다. 작년에는 순손실로 2,500억 정도가 순손실이었고요. 그 현금 수익률이 0.9%, 그 전년도에는 그 영업 손실률이 그 현금 순손실이 4.6%, 그래서 그 5.5%가 상승한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채권자한테 7,400억 원을 추가로 그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무려 10%가량이 더 뛰었습니다. 32.3%. 그러니까 이게 그 캐펙스 투자에 재원이 좀 필요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종 7,650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5.3%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 수금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수금 속도가 너무 느릴 때는 이게 좀 한 30%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만약 비상사태를 위해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업 손실률은 더 벌어졌죠. 11.8%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니까 11.8%가 영업 손실률이 더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적자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 계산해 보면은 6조 5천억 정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6조 5천억으로 된다 그래도 영업이익은 542억 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계약 자산을 계약 자산은 여기서 뺐습니다. 이게 그 재고 자산을 증가시키면은 그 이익이 남는다. 이런 게 이제 원가 회계의 마법이면서도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 계속 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스루프 쪽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는지, 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디커플링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재료 가격이 10% 올랐으니까 10% 오른 대로 반영을 좀 해본다면은 그걸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스루프류 매출 재료 비율을 내린다 하는 얘기는 거꾸로 스루프류를 50%로 상승을 시킨다는 거죠. 마진율을 좀 올린다. 그래서 6조 6천억 대는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한을 6조 6천억으로 하더라도
이 슬프트 계산상으로는 2258억 원이 적자로 그렇게 됩니다. 다 반영을 하고 뭐 마진율을 조금 더 올리는 거로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원가 회계대로 6조 5천억 원의 계약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거꾸로 거의 4천억 원 정도의 그 영업 손실이 나는 거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흑자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 가격은 사후 정산하는 게 있다고 해서 50% 확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포괄 계약 자산, 아니 재고 자산이요. 회전율을 13% 정도 크게 증가시키는 것밖에는 수가 없다. 이게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장기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을 시켜가지고, 또는 정납기에 계약을 이행해 가지고 매출 인식을 추가해야만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금액이 무려 8조 원대를 이루어야 될 거다. 계약은 6조 5천억 원이 연말까지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1조 5천억 이상 더 해가지고 8조까지 이 매출을 추가로 인식시키지 않는 한은 이익이 나기 어렵다 하는 게 삼성중공업의 어떤 현재의 손익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삼성중공업 상반기 실적을 분석을 하고, 나머지 필요해서 조선 3사를 좀 비교하면서 무엇이 문제고 어디가 잘하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